안녕하세요. 위클리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는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찾기, 그리고 유럽 금리 결정에 이어 아마존 주식 분할까지 있었던 다양한 한 주였죠. 일단 러시아 사태는 정말 디폴트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러시아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비자, 마스터, 아멕스 같은 이 신용카드 결제망 회사들이 다 러시아 비즈니스를 중단하고 나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신용카드를 발행하기 위해서 자체 결제망을 쓰는 방안, 아니면 중국의 유니온페이를 쓰는 대안들을 알아봐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이 해외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발급을 하려면은 글로벌 결제망을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업종 불문하고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월가 은행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먼저 손들고 나갔는데, 이 월가 은행들도 러시아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러시아에서는 자국을 떠나는 외국 기업들, 특히 외국인 지분율이 25%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서 사업 중단하고 떠나면은 이 회사들을 아예 그냥 국유화 시켜버리겠다고 압박을 놓고 있죠. 이 와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요. 러시아에서는 미디어 통제를 이어가고 있고 14일부터는 인스타그램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러시아 신용 등급은 또다시 하락을 했는데, 무디스는 CA 등급, 그리고 피치 같은 경우에는 C 등급까지 강등을 시켰죠. 이 C 아래 등급은 정말 디폴트 선언이라서 파산 코앞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미국 견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2의 러시아 사태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러시아 사태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냐 마냐를 갖고 불씨가 지펴졌던 이 러시아 전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아시아에서 제2의 나토를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이 견제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 대만을 자꾸 압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더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드디어 3월 FOMC인데요. 이번 달부터 미국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상을 실제로 시작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앞서서 전주에 발표됐던 유럽의 상황을 보면은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더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살짝 의외의 결과이긴 했는데요. 전쟁 때문에 경제에 직격탄 맞은 지역이 유럽이다 보니까 긴축을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커져 있었는데 신경 안 쓰고 좀 더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결과만 놓고 보면은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제로금리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 시장에 돈을 풀고 있던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더 빨리 올해 3분기 내로 종료하겠다고 밝혔고요.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를 자산 매입이 끝난 이후에 차근차근 시작을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3분기 내로 자산 매입을 끝내면 4분기부터는 금리 인상할 이 룸이 생기겠죠. 그래서 더 매파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를 잡을 거냐 아니면 이 전쟁으로 인한 경제 둔화를 막을 거냐, 이 두 개 중에 인플레 잡기를 더 우선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드디어 미 연준의 FOMC가 열리는데요. 현재 시장에 녹아있는 기대치는 이번 달에 25bp 인상하고 연말까지 7번 올리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저번 주만 해도 6번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조금 더 매파적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앞서 유럽에서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도 인플레를 잡겠다고 한 결정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월 기준금리 예상을 보면은 시장에서는 95%의 확률로 25bp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는 7번 올린다는 시장 뷰가 대세고 6번 올린다는 시장 뷰도 여전히 많습니다. 달러화 가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위기 시에는 달러를 손에 들고 있어야 된다는 투자 심리가 작용을 했죠.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 금융제재의 핵심도 결국에는 달러에 대한 접근을 막아버리는 건데요. 달러의 접근을 막아서 국제 결제를 마비시킨다라는 전략이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연준에서 긴축 속도를 더 빨리 가져갈 경우에는 여타 국가들 대비해서 시중에 풀려있는 달러가 더 빠르게 줄어든다는 뜻이라서 달러화 강세에는 이득이겠죠.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에너지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죠. 미국이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를 시행을 하고 나서 이 부족분을 채우려고 여기저기서 알아보는 상황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요만큼이 러시아를 끊으면서 부족해진 부분인데 이만큼은 자체 충당을 할 수 있고, 그럼 요 남은 부분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가 미국의 숙제죠. 그래서 이걸 베네수엘라에서 가져올지, 이란에서 가져올지, 아니면 오펙 국가에서 가져올지, 아니면 셰일 가스를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찾을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러시아 우방 국가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독재 정권이 들어선 거를 제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다시 손잡는 데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 대안들에서 증산 가능성들을 밝히면서 유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유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민심이 흉흉해져서 바이든은 대형 석유 회사들의 기름값 적당히 올리라고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있었던 또 다른 재밌는 사건들을 말씀드리면은, 자, 게임스톱 사태 때 같이 밈 주식으로 유명하게 떴었던 Bed Bath & Beyond라는 회사가, 이 회사는 오프라인에서 욕실, 거실,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런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게임스톱 회장인 라이언 코헨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2의 게임스톱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라이언 코헨이 재작년부터 게임스톱 지분을 산 다음에 결국 회장까지 취임을 해서 게임스톱이라는 회사를 이커머스 중심 회사로 이제 탈바꿈시키고 있는데, 이 배드베스 앤 비욘드라는 회사에도 주주로 참여를 해서 기업 통매각을 하거나 비핵심 사업부를 분사를 하거나 이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아라, 이런 전략들을 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거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올라있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 오랜 기간 시장에서 기다려왔던 주식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20대 1 형태로 결정을 했는데, 2,800불짜리 아마존 한 주를 들고 있던 사람이면은 140불짜리 주식 20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2월 달에 알파벳, 구글이 먼저 같은 방식으로 주식 분할을 하면서 주당 가격을 낮추면서 개인들한테 접근성을 높여주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에서 아마존만 남았다, 아마존도 주식 분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해왔었는데, 1999년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었다 보니까 다들 궁금해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2,800불, 기존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못 샀던 주식을 140불짜리로 쪼개주면서 개인들한테 접근성을 높여줬고요. 근데 단순히 접근성만 높인 게 아니라 이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다우존스 지수란 게 좀 특이한 방식이긴 한데, 이 주가를 기준으로 지수 내 비중을 주거든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내 비중을 주는 뭐 S&P나 나스닥이랑 다르게 단순히 주가를 보는 좀 올드한 방식이긴 하죠. 아무래도 너무 오래된 지수라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방식 때문에 한 주당 주가가 너무 높으면은 지수에서 비중이 처음부터 확 커져 버리는 바람에 지수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이 되냐 마냐를 놓고 이런 알파벳이든 아마존이든 다 이 주식 분할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었고, 이 지수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전 세계 각종 ETF, 뮤추얼 펀드 같은 이 자금들이 자동으로 아마존 주식을 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는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자사주 매입도 발표했는데요. 아무래도 아마존 같은 경우도 주가 부양에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사실 실리콘밸리 아니면 테크 회사들의 이 서로 간의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서로 몸값을 엄청 올려주면서 인재 지키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보상을 계속해서 늘려줘야 되는데, 회사의 성장성이 뭐 미친 듯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커머스라는 시장 자체의 뭐 성장률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직원들 대상으로 복지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이런 식으로 주식을 나눠주고 주주 가치를 증대시켜주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죠. 실적 발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시즌의 트렌드죠. 실적과 가이던스가 모두 좋아야만 주가가 오르는 상황인데, 이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난 이후에 사이버 보안 섹터가 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실적 가이던스가 다 좋으면서 주가가 올랐고, 오라클과 도큐사인, 특히 도큐사인 같은 전자서명 업체, 그리고 이 아사나 같은 온라인 협업 툴 업체는 팬데믹이 끝나가는 이 과정에서는 점점 더 업황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실적이 기대 이하거나 아니면은 실적은 좋아도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떨어졌고, 여기에 더해서 뭐 서학개미들도 많이 들고 있는 리비안이나 중국판 쿠팡인 JD.com 같은 경우에도 성장세 둔화 소식에 이제 급락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얘기인데,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달러화 발행에도 진지하게 탐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국가 단위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 제도권 밖에서 오히려 배척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명령이 국가 단위로 내려지고 법률이 규정되고 하다 보면은 제도권으로 아예 들어와서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순살 위클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